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 피워낸 인생의 이야기 있고 꽃잎 떨어지는 소리, 눈물 떨어지는 소리, 지은이는 박상률, 발행은 해냄 출판사입니다. 저자 박상률 작가는 시, 소설, 희곡, 어린이 문화, 청소년 문학 등 꾸준하고 왕성한 집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아름다운 작가상을 받기도 했고 그의 작품들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각종 매체와 SNS 등에 발표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담은 책입니다. 어느 날 작가는 사찰에서 참선 수행하며 떨어지고 지워지는 꽃과 눈물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만은 작가의 안에 남아 글로 옮겨졌고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적어낸 삶의 단상들은 지극히 소박하고 인간적입니다. 꽃잎과 눈물이 떨어져 지워지듯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빛과 그림자의 순리와 인연 속에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 끄달림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닦는 일, 다시 숨쉬고 더불어 사랑하기 위해 작가가 피워낸 인생의 이야기꽃은 삶의 깊은 사유를 담아 진지하되 위트가 넘치고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작가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사는 값을 하고 있다고 모두 괜찮으니 오늘만을 잘 살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인생의 뒤안길에서 삶을 회고하는 이들, 지나온 시간이 아쉽고 다가올 내일이 불안한 이들에게 잠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선사하며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서울 관악구 신림 2동.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서울의 관악구 신림 2동에 사는 아들 집에 큼지막한 택배 꾸러미를 보내면서 겉봉에 적으신 주소다. 발음 나는 대로 적은 주소지만 택배 상자는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택배 상자 꾸러미를 풀자 올망졸망한 봉지가 가득 들어있다. 참깨, 녹두, 찹쌀가루, 콩가루, 고춧가루, 고사리, 구기자, 검은쌀 등이 저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는 표정으로 얼굴을 내민다. 나는 이때의 심정을 시에 담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 2동. 소리나는 대로 꼬불꼬불 적힌 아들네 주소. 칠순 어머니 글씨다. 용케도 택배 상자는 꼬불꼬불 옆길로 새지 않고 남도 그 먼 데서 하루 만에 서울 아들 집을 찾아왔다. 아이고 어머니, 그물처럼 단단히 노끈을 엮어 놓은 상자를 보자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터져 나온 곡소리. 나는 상자 위에 엎드렸다. 어머니, 어쩌자고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어. 차마 갈로 싹둑 자를 수 없어. 누군 매듭 하나하나를 손톱으로 까다시피 해서 풀었다. 70평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고 단단히 묶으며 살아낸 어머니.
마치 스스로 당신의 관을 미리 이토록 단단히 묶어놓은 것만 같다. 나는 어머니 가지 마시라고 매듭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풀어버렸다. 상자 뚜껑을 열자 양파 한 자루, 감자 몇 알, 마늘 몇 조, 제사 떡 몇 덩이, 풋콩 몇 주먹이 들어있다. 아니, 어머니의 목숨들이 들어있다. 아, 그리고 2옵짜리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한 병. 입맛 없을 땐 고추장에 비벼 참기름 몇 방울 쳐서라도 끼니 거르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은 어머니 무덤에 엎드려 끝내 울고 말았다. 택배 상자 속의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는 아내 곁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린 아들 녀석은 제 엄마가 봉지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뭐가 좋은지 우와 우와 하며 손뼉을 쳐댄다. 그러다가 봉지들 사이에서 뜻밖의 단감이 얼굴을 내밀자 아들 녀석은 얼른 그걸 하나를 집어 든 다음 2손을 들어 만세를 부르는 자세를 취하고 부엌 쪽으로 쪼르르 달려간다. 우리 집에는 보통 한 달에 2~3번은 시골집에서 보급품이 온다. 겉봉의 주소가 아버지의 붓글씨체로 맞춤법에 맞게 적혀 있을 땐 아들 집에 보낼 것들을 미리 계획하고 있다가 보내신 물건이고, 어머니 글씨체로 발음 나는 대로 적혀 있을 땐 아버지 부재시 어머니가 갑자기 우체국이 있는 면소에 갈 일이 생겨서 부랴부랴 물건을 챙겨 보내신 경우이다. 돈으로 치면 결코 큰 액수에 해당하는 값어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아내는 시골집에서 오는 보급품을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작은 참깨 한 알, 마른 고사리 한 가닥에도 시어머니의 손길이 직접 닿지 않은 것이 없는 까닭에 돈으로 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쑥듯이 헤아려지고도 남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자신이 보내는 물건이 돈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과 얼굴을 대고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손수 가꾸고 거둔 것들이 남아 자식들의 밥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싶으신 것이다. 우리도 어머니의 그 속뜻을 잘 알기 때문에 시골집에라도 한번 가면 이 보따리 저 보따리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대로 사양하지 않고 힘닿는 대로 둘러매고 가져온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버리는 사람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지금으로 치면 겨우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신 어머니, 그것도 학교 측에서 빨리 졸업시키려고 똘똘하고 야무지다는 이유를 대며 그래서 어머니의 어릴 때 아명이 야물레였단다. 2학년에서 4학년으로 껑충 월반을 시킨 까닭에 학교라고는 5해 다닌 것이 전부이지만 어머니의 마음 씀씀이나 삶에 대한 지혜는 무려 16해 이상을 학교에서 꼼지락거린 우리들이 미처 따라갈 수가 없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자식들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간섭을 하시는 일도 없었다.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과 절에 가서 정성스레 기도 올리는 모습만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부지런함을 보고 성실성을 조금이나마 몸에 익히게 되었으며 자신을 낮추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해
세계와 자신에 대한 겸허함을 배우게 되었다. 허리가 굽은 지금도 단 한시도 편히 쉴 새가 없는 어머니시기에 손톱, 발톱이 미쳐 자랄 새가 없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기도드리는 어머니시기에 머리꼭지에 물이 미쳐 마를 새가 없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난 아직까지도 뭘 제대로 해드린 일이 없다. 물론 어머니는 자식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바라신 적도 없다. 어머니는 자식 몸 성하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 없이 세상을 살면 그게 효도라고 하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전화기가 울린다. 택배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는 어머니의 전화다. 항상 이렇다. 보내주신 거 잘 받았다고 미처 전화할 새도 없이 먼저 확인하신다. 느그덜 전화요금만이 나올까 싶어서 내가 걸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변명이시다. 꽃잎 떨어지는 소리, 눈물 떨어지는 소리. 추녁 끝에서 여름비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한 밤, 절마당 한 구석에선 빚어진 달맞이꽃 꽃잎이 땅 위에 떨어지고 법당 마루바닥엔 애기 보살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 유신말기에 대학을 다니던 나는 걸핏하면 휴교에 휴강으로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때마다 서남이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암자를 찾아들었다. 시절도 수상하고 나의 현실적인 장래도 불투명한데 내 몸은 독한 결핵약을 끼니 때마다 한 움큼씩 복용해야 하는 처지였다. 키는 178cm인데 몸무게는 겨우 40에서 50kg 사이를 오가고 있었으니 그때의 내 몰골은 그야말로 귀신 형용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가 쉬는 날이나 방학 되면 어김없이 요양 겸 장래에 대한 설계 겸 세상에 대한 외면 겸해서 그 암자를 찾아들었다. 그 암자에는 나보다 더 선병질적으로 생긴 처녀 하나가 절에 허드렛 일을 도우며 눌러앉아 살고 있었다. 필시 깊은 병이 있어 요양 삼아 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틀림없어 보이는데 난 그녀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다. 앳된 얼굴에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절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모두들 애기보살이라고 불렀다. 애기보살은 예불 시간이 아니어도 틈만 나면 법당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그런 어느 비 오는 날 밤 나는 내가 거처하는 방 안에서 뒤척거리며 빗소리를 듣다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방을 나와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는 법당 뜨락을 서성댔다. 그런데 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법당 안에서 불빛과 함께 울음소리도 같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심스레 법당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애기보살이 불상을 향해 반드시 꿇어앉은 채 손을 가슴께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고 있었다. 그녀가 왜 울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나는 그녀가 합장을 한 채 기도하는 자세로 앉아 우는 모습에서 잠시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애기보살이 눈치채지 못하게 곧바로 법당 앞을 물러나와 내 방의 문턱에 걸터 앉았다.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와
애기 보살의 흐느낌 소리, 아니 흐느낌이라기보단 더 커다랗게 들리는 듯한 눈물 떨어지는 소리. 나는 오랫동안 방 문턱에 걸터 앉아 그 소리들을 들으며 여러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는 그쳤지만 절마당 한 구석에 있는 달맞이 꽃의 꽃잎이 모두 떨어져 있었다. 아마 어젯밤 애기 보살의 눈물이 떨어질 때 꽃잎도 같이 떨어졌으리라. 그날 이후 애기 보살을 보면 달맞이 꽃이 떠올랐고 또 달맞이 꽃을 보면 애기 보살이 떠올랐다. 낮에는 다소곳이 몸을 사리고 있다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활짝 피는 달맞이꽃, 그 꽃잎이 비바람에 떨어졌다. 그리고 꽃잎이 떨어질 때 애기 보살의 눈물도 같이 떨어졌다. 애기 보살은 그 정식으로 출가자의 길을 걷기 위해 근절로 공부하러 떠났다. 그녀의 떠남과 동시에 그녀가 법당 마루바닥에 떨어뜨린 눈물은 이내 고 흔적 없이 지워졌으리라. 그러나 내 가슴엔 그 밤에 떨어지던 빗소리와 꽃잎소리, 그 소리들이 그녀의 눈물 떨어지던 소리와 함께 아직도 남아있다. 그녀는 아마 아직도, 아니 영원히 이 사실을 모르겠지만 글을 쓰다 불쑥 떠나다. 어느 해 가을 절집에서 내는 잡지에 인물 대담기를 쓰고 있을 때였다. 불교종단의 종정까지 지내신 노스님 한 분을 취재하기 위해 잡지사의 편집자와 사진가 그리고 필자 이렇게 셋이서 같이 길을 떠났다. 스님이 계신 곳은 경상도 상주와 문경의 경계선 어디쯤 되는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다. 우리 일행은 어차피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 것 같아 오후 늦게 서울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늦은 출발이 그날 밤 내내 고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가을에는 그리 길지 않아 경상도 땅을 들어서기도 전에 어둠이 내리고 말았다. 더더구나 우리 셋 모두 그 길이 초행길이었다. 어둠 속이지만 국도가 끝나는 곳까지는 그럭저럭 표지판을 잘 살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이내 곧 끝나버렸다. 물론 길은 길로 계속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 나타난 길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산길이었다. 찻길이 끝난 곳에서 바로 이어진 산길로 접어들며 우리는 너무 늦은 길을 나선 걸 후회했다. 더 이상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짧은 길도 아니었다. 차를 적당한 곳에 내팽개친 우리는 어둡고 울퉁불퉁한 돌길을 더듬느라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기를 몇 번씩 되풀이했다. 길 양쪽으로는 숲이 우거질 대로 우거져 바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나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무릎이 깨지는 아픔을 참느라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야말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뭉텅이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별들이 바로 내 품에 안겨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한 뼘씩이나 밖에 바라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에 빽빽하게 들어박힌 별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까이서 별을 대해보기는 처음이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은 늘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풍경이라 별 감동 없이 바로 일상적인 삶의 배경으로만 별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산길에서 만난 별은 전혀 다른 새로움이었다. 어쩌면 내가 나이 먹은 그만큼 그 별들도 나이를 더 먹고 늙었을 텐데 그 순간 그 별들은 결코 낡은 감회가 아닌 새로운 감동을 내게 안겨주었다. 그날 밤늦게 도착한 산골 절에서 스님과 나눈 대화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내 가슴엔 그 깜깜한 산길에 별들이 주던 감동이 더 오래 자리 잡고 있다. 여행이란 이런 것이다. 원래 목적했던 일보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에 더 감동하고 추억으로 되씹게 되는 것이 여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난다. 더더구나 여행은 일상의 손때 묵은 삶 속에서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들마저 전혀 새로운 감동으로 느끼게 해준다. 집 앞 골목에서 맡는 바람 냄새와 여행길에서 맡는 바람 냄새가 다르고 집마당에 내리는 비의 촉감과 여행지 숙소들에 내리는 비의 촉감이 다르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여 살아온 지 오래다 보니 이래저래 직업과 관련된 여행을 떠나는 일이 자주 있다. 먼저 공적인 여행이 있는데 앞에서처럼 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지역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공적인 여행이다. 공적인 여행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학기행이니 답사 여행이니 하는 떼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그야말로 사적인 여행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여행이 아닌가 싶다. 내게 있어 사적인 여행이란 글을 쓰다가 불쑥 떠나는 여행이다. 작품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을 땐 정말이지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때는 억지로 글에 매달려 있기보단 오히려 그 글에서 풀려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작품을 더 잘 마무리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 언젠가 작품 하나를 써나가는데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도 글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하기를 수차례 나는 아무래도 그러고 앉아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을 받았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쓰는 과정에서 동백꽃이라는 어휘가 몇 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바로 그 동백꽃이라는 말이 나의 눈을 붙들었다.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이거다. 동백꽃을 보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동백꽃을 보자면 남도까지 가야 한다. 망설일 게 뭐 있겠는가. 멀든 가깝든 뛰어가서 동백꽃을 보고 오면 그만이지. 나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서울역으로 내달려 목포 가는 밤차에 올라탔다. 밤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이없게도 나를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나는 줄고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만 했다. 여행길까지 나를 따라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이었다. 특히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던 여자 인물 하나가 끈질겼다. 남자 인물들은 적당히 구슬리자 이내고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그 여자 인물은 밤새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여행은 작품 속의 그 여자와 동행하기로 마음을 바꿔먹어야 했다. 새벽 그 여자와 나는 마침내 목포역에 도착했다. 어디 가서 눈을 붙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말했다. 우리 유달산에 올라가요. 나는 그 여자의 말대로 유달산에 올라갔다. 그 옛날 학창시절에 유달산을 함께 올랐던 어여뻤던 여학생이 생각났다. 그 여학생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할까? 희미한 옛 추억을 더듬는데 그 여자가 다시 소매를 잡아끈다. 무슨 생각해요? 사람 옆에 놔두고.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금이 현실인가? 그 옛날이 현실인가? 날이 밝자마자 나는 그 여자가 끄는 대로 해남 가는 차를 타고 간 뒤 동백꽃을 보러 진도로 갈까 완도로 갈까 하고 망설였다. 그러나 그 여자와 함께 해남버스 차부에서 가벼운 아침을 먹고 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 작품 속의 인물 하나가 광주에 가보라는 신호를 보내온 것이다. 내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동백꽃 안 봐도 되니까 광주에나 들르자고. 그 여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광주에 도착한 뒤 서둘러 망월동에 들렀다. 거기에 누워있는 지인들의 생전 모습을 떠올린 뒤 나는 거기서 물러나와 무등산으로 길을 잡았다. 그 여자는 망월동의 무덤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는지 망월동을 나서면서부터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 없이 내 발길 가는 대로 그저 따라오기만 했다. 나는 무등산에 올라 이 계곡에서는 내 친구 누구랑 고등학교 때 몇 감았고 저기 산등성이에서는 대학 졸업반 가을 내내 억새들의 울음을 가슴으로 듣곤 했지 하고 사뭇 물기 어린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의 기억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는 무등산에서 내려오는 대로 서울 가는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물론 그 여자도 동행했다. 생각해보니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점심을 먹지 않았다. 게다가 떠날 때 보려 했던 동백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막혀있던 글의 실마리를 찾아 단숨에 써 내려갈 수 있었다. 동백꽃을 보러 간 여행이었는데 동백꽃은 보지 못했어도 동백꽃 대신 다른 이야기들을 잔뜩 안고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작품 속의 여자와 함께 떠났다 돌아온 여행이었다. 순이라고 불러보는 소녀 혹은 여인. 초겨울 바람이 매섭습니다. 당신을 만나던 때도 마치 요즘 같은 날씨였지요. 그래서 초겨울 바람이 불 때면 해마다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붙이지 못할 편지를 쓰는 날, 그래서 더 춥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나는 당신의 본 이름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이름자에 꽤 많이 들어가는 순. 순자가 주는 어감이 부드러워 나는 당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당신은 주저없이 나의 시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대뜸 말했습니다. 남자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도 있네.
나는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가늘고 긴 나의 손가락. 난 내 손이 늘 부끄러웠지요. 남자 손이라면 소뚜껑처럼 크고 널쩍해야 남성스럽다는데 난 아쉽게도 그런 손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이 우리 또래의 평균치 남자들이 할 일을 피해간 적은 없습니다. 벼도 베고 보리도 베고 꼴도 뱄습니다. 그런 흔적은 나의 왼손 손가락 2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순, 당신도 나의 왼손가락 2개의 손톱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지요. 칼에 벤 거예요? 아니요, 낫에 뱄지요. 새끼손가락은 국민학교 3학년 가을에 벼를 베다가 그 다음 손가락은 그 이듬해 봄에 보리 베다가. 그랬군요. 그 나이에 낫질은 아직 위험했을 텐데. 당신은 흉이 진 나의 2 손가락을 더 따뜻하게 잡아 주었지요. 나의 손가락을 주물러 주던 당신의 손은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칠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의 소녀손이라고 하기엔 더욱더. 당신은 자신의 손이 거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난 내 손이 당신 손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쑥스러웠습니다. 더구나 당신의 그 손에 내 식구의 생계가 달려 있었지요. 우리는 일주일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지요. 굳이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지요. 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당신은 직장이 끝나면 곧장 만남의 장소에 나타났지요. 피차 전화 같은 건 두고 살 형편이 아니던 시절이라 당신과 나는 헤어질 때 만나자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장소에 이튿날 다시 만났지요. 그러나 만남은 길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일주일 지나 8회째 되는 날, 당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만남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난 당신에 대한 온갖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유행가 가사처럼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당신, 당신도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여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그때 이름이라도 알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를 거두었습니다. 당신은 내 속에서 순으로 태어났고 난 당신을 그리며 이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순, 그때 둘이 다니던 포장마차가 서 있던 거리 생각나지요. 낙엽이 몹시도 흩어져 날리고 행인마저 뜸한 길모퉁이에 어쩌자고 그 포장마차는 있었던지 지금은 그곳 모두 번화한 거리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나 이렇게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에 난 당신의 손을 잡고 그 포장마차에 들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 포장마차가 남아 있거든요. 순, 단 일주일만이라도 옛날 그때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의 나머지 생이 내내 행복하리란 예감이 듭니다.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만. 내일까지 살 것처럼 굴지 말자. 소설가 최일남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다. 젊은 시절 언론계에 있을 때 일본 출장 가서 겪은 이야기다.
숙소에 짐을 풀고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어느 조각가의 죽음을 기리며 그 조각가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더란다. 가만히 들어보니 나는 평생 닷새디 일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그러더란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기자가 이 연세 들어서도 조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셨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 프로그램은 유명인이 세상을 뜨면 바로 그날 틀어주기 위해 생전에 미리 인터뷰를 해놓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때 그 조각가는 9순이 넘게 살고서 세상을 뜬 것이다. 그러니 여러 번 인터뷰를 했을 터인데 아마 가장 최근에 한 걸 틀어주었겠지. 그렇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나중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미리부터 걱정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나의 학생들에게 저 수업 시간에 꼭 하는 말이 있다. 오늘이 그대들 마지막 날이니 내일까지 살 것처럼 굴지 말라는 말. 그 말에 이어 그래서 나는 숙제를 안 내준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살아서 그 숙제를 낼지 어떨지 모르니까. 이러면 일순간 강의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며 모두들 멍미하는 표정을 하고서 썰렁한 모습이다. 그러면 나는 말을 잇는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다음 시간까지 살아서 여러분 숙제를 받을지 어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평을 강조해도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한다. 숙제는 말 그대로 잠을 덜 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숙제는 안 내주나 과제는 내줍니다. 과제는 일과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과제는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오늘 당장 학교에서 다 하고 가도록 하세요. 이러면 아이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만다. 내가 숙제는 안 내주고 과제만 내주는 이유는 그날 일은 그날 다 끝내자는 취지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기일을 넉넉히 주어도 숙제는 제출일 전날 한다. 숙제 제출일이 가까워지면 학과 대표가 찾아온다. 대표왈 아이들 대다수가 숙제를 거의 못했으므로 마감을 일주일만 연장해 달라고 한다. 사정에 못 이겨 그 청을 들어준다. 그러나 계볼은 남 주겠는가? 제출기한을 연기해 주어도 마찬가지다. 시간 벌었다고 일단 안심한 뒤 또 미룬다. 그러고선 결국 그 전날 숙제를 한다. 그러니 그날 일은 그날 해야 하는 것이다. 누구든 오늘이 자기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겠는가? 장난삼아 잠을 실컷 자겠다. 맛있는 것을 마구마구 먹겠다고 하겠지만 조금 가라앉으면 얼마 뒤에 죽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다만 누구든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걸 직접 겪으면서도 죽는 일은 남의 일 같고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일 내일로 미루고 이달 일 다음 달로 미룬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도 한때는 꿈이 뭐뭐였는데 하며 한탄을 한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찌감치 꿈 깨는 게 좋다.
그 대신 오늘을 살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서 유명해진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카르페 디엠은 바로 오늘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정도의 말이다. 맞다. 인간은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 10대나 20대 때 오늘 할 일, 오늘 다 끝내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한 30쯤 되었을 때 그 인간이 될 수 있는 최대치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꿈만 꾸며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나도 한때는 말이야 라는 말만 되뇌며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다 마칠 것이다. 그러고서 결국 그도 죽는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기 묘비명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로 새겨주라 했다. 길지 않은 인생, 우물쭈물하다 결국 묘지 속에 누워 있게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하리라. 그러니 몸뚱이 아낄 거 뭐 있겠는가? 청소년 때는 나중에 스스로가 무엇이 될지도 모른다. 절대로 지금 꿈꾸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 되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될 수 있는 최대치 인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내일까지 살 것처럼 굴지 말고 당장 오늘을 잡아야 한다. 자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서양에서 라틴어로 또 있다.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제쯤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났다.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잡으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최대치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처럼 깊은 뜻을 가지고 숙제를 안 내주고 과제만 내준다. 오늘 할 일, 오늘 끝내는 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면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는가?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내일을 당겨서 오늘을 걱정하며 살지 말라. 일본의 조각가는 바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다. 닷새디 일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건 오로지 그날그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다는 뜻이다. 원로 소설가한테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수업 시간이면 내가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 어여쁜 청소년 여러분, 학교 공부와 입시와 진로 따위로 걱정이 두루 많겠지만 걱정하지 말라. 닷새뒤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하는 일만 생각하라. 그리하면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어지고 덤으로 오래오래 살게도 될 터이니.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라져가는 것들 사이에서 살아내는 오늘, 꽃잎 떨어지는 소리, 눈물 떨어지는 소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